지금 알트코인이 계속 상승장이다 이러는데 과거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투자 전략이 따로따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한 진입 타이밍은 시장이 피를 철철 흘릴 때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 같은 프로젝트로 고점에 물려 계신다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결국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구조대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보다 월등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롱님들과 또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크롱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엄선해서 우리 크롱님들이 함께 아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마도 많은 크롱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컨텐츠 보시면은 궁금증들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 PD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 크롱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앞에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했던 거는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리플이랑 이더리움이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리플이랑 이더리움이 목요일 새벽에 갑자기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기관 장세에 의해서 많이 좀 상승을 했죠. 기관 장세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기관들이 움직이면 또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을 통해서 일본과 합의에 성공했다, 15%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얘기했고, 이후에 EU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호재 소식이 나왔는데도 가격이 하락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이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증시 대비로 많이 고점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었다라고 보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악재들에 의해서 작용을 해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 악재가 영향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까지 워낙에 급등을 했었죠. 이더리움, 리플 다 잘 갔던 코인들이 또 많이 또 빠지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시장의 원리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어떤 자산도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 과정인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받았으니까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11월 달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조금 더 장기간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들이 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개미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개미들도 털어내면서 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더 건전하게 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일요일일 테니까 그 다음 주에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질비해 있거든요. 거시경제 관점에서 고용지표, 물가지표 중요한 것들 다 발표가 되고, FOMC 미팅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을 통해서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통화정책 가져갈지 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겠죠. 거기다가 7월 30일에는 암호화폐 보고서도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됐을 때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이 관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이 결과들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그때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렇죠.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리플 락업 일정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많이 가격이 내린다는 소식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락업 해제라는 거는 우리가 묶어놨던 자산들이 풀리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우리가 락업 해제를 조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리플을 제외한 코인들을 살펴보면은, 락업 해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락업을 왜 해놓느냐, 이 재단이라든지 초기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초기에 많이 시장에 나와버리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무너지겠죠. 왜냐하면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만약에 상장을 했는데 가격이 5배 올라갔는데 그때 재단에서 물량을 확 내버리면은 순식간에 가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뒤늦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설거지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재단에서 우리
초기 개발자들이 2년 동안 안 팔게 락업 걸어놓는 거. 그리고 대신에 3년부터는 매일마다 팔 거야. 매일마다 락업 해제할 거야. 혹은 한 번씩 크게 락업 해제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풀리면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고 어쩌고 아무 상관없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월드코인이 거의 뭐 계속해서 물량을 푸는 이 토크노믹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만 반등해도 또 물량들이 또 나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반등을 잘 못하는 거죠. 이렇게 락업 해제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셔야지 투자를 성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리플은 그런 락업 해제와는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리플 락업 해제는 기본적으로 1000억 개가 미리 선발행이 됐고, 이거를 45% 정도는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55% 중에서 매달마다 초에 10억 개를 갖다가 에스크로에서 시장으로 푸는 거예요. 풀면 자, 거래할 사람들 거래하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셔 하면서 풀면은 이것들이 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이 흡수할 것들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다시 에스크로에다가 흡수를 하는 형태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한 번 그렇게 10억 개 풀리면은 뭐 진짜 많게는 한 2억 개, 보통 한 1억 개 정도 내외가 유통이 되고 나머지가 회수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락업이 매달마다 초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리스트 한번 가보시면은 갑자기 락업 해제하면서 리플이 이제 10억 개가 막 나간 게 표시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바로 뭐가 뜨냐면은 다시 에스크로에 회수됐다, 몇억 개가 회수됐다, 이게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간 것들을 거래소에다 던지느냐? 그렇지 않죠. 거래소에 나가지 않고 OTC 마켓 통해서 기관, 기업들이 대규모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락업 해제가 될 때 그러면 또 리플 큰일 났구나 하면서 또 개인 투자자 매도들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이 여파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럼에도 리플이 이렇게 락업 해제를 통해서 물량을 갖다 내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철저하게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측면들은 있는데, 대규모 어떤 채택들을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락업 일정, 저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준비를 납니다, 해야 매달 하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가격에 영향은 없는 거였군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코인들, 가령 작년, 재작년 뭐 이때쯤에 뭐 피스 네트워크 이런 코인들은 한 번에 풀 때 또 막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리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면은 가격 회복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그 풀린 물량만큼 흡수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받쳐지느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환경이 되는지,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충성 수요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되기에는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락업 해제 크게 나오면은 이건 조금 좀 곤란하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곤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업비트를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180조 낸다는 말이 많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180조 과태료를 내면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지. 183조는 사실은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한 원칙은 일단 KYC 신원인증 위반에 대한 거나 뭐 미인증 해외 거래소 뭐 거래들 이런 것들이 걸린 게 다 합쳐보니까 900만 건이 넘는다는 거죠. 그럼 이 900만 건의 매 건당 최대 단가를 적용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때렸더니 183조가 나오더라. 이것들이 시장에 이제 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퍼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장이 뭔가 이렇게 과열되고 하면은 이런 또 퍼드 뉴스가 또 한번 풀려주면은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과태료를 받게 되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분명히 악재로 작용하죠. 작용하는데 183조라는 금액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조 단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자금 세탁 방지 AML 위반 때문에 바이낸스에다가 미국 정부가 부과했던 것도 5조 6조 이렇게 부과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183조 천문학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근거가 산술적이어서 현실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정도의
범칙금이 나오게 됐을 때는 시장에 분명히 여파를 미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좀 분산하시고 지갑을 활용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즉 하나의 거래소에 내 자금을 다 묶어 놓는 방식들은 좋은 게 아니죠. 저도 뭐 수없이 많은 거래소에다가 분산을 해놓고 하드월렛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뭔가 빠르게 대응 전략 가져갈 수 있는 자산들은 국내 거래소에도 뭐 일정 부분 많이 두시면 좋죠. 그런데 하나의 거래소 몰빵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핫 월렛이랑 콜드 월렛 있잖아요. 작가님은 핫 월렛을 쓰시는 거죠? 둘 다 사용을 하죠.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차갑죠. 이제 완전히 외부와의 접속이 끊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USB 형태의 그 월렛, 레저 나노 같은 거, 디센트 이런 지갑이 하드 월렛, 콜드 월렛이고요. 우리가 이제 하드 월렛이라고 불리는 거는 인터넷에서 접속을 해서 쓰는 겁니다. 개인 지갑 말 그대로 메타마스크 대표적이죠. 이거는 뭐 수시로 써야 되는 거죠. 메타마스크는 수시로 쓰고 수시로 해외 거래소 이용할 때도 쓰고 하는 건데, 그리고 특히 메타마스크 같은 본인 개인 지갑은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할 때는 뭐 반드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보안성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메타마스크에 넣어놓지 않죠.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물량은 반드시 하드 월렛에 두는 거고요. 이 하드 월렛에 두는 것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사고 팔고 할 때 그 물량들을 넣어놓는 겁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이 계속 상승장이다 이러는데, 과거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나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투자 전략이 따로따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네, 일단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한 진입 타이밍은 시장이 피를 철철 흘릴 때입니다. 예외가 없는 게, 한번 해보시면은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은 그 어떤 묘미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뭐냐면은 피를 철철 흘릴 때 들어갔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봤더니 다 수십 프로 막 100%인 거죠.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은 아, 정확하다, 이때가 타이밍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릴 때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매수 포인트는 온체인 지표나 차트 분석으로 비교적 괜찮은 구간에서 매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장기 투자자라면. 근데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다소 과열되긴 했지만 10월이나 12월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갈 구간들이 많이 있다는 전제에서 비트코인이나 우량한 알트코인들은 뭐 DCA로 모아나가기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뭐 8월, 뭐 9월 해서 조정받을 가능성들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간들까지 다 활용해서 DCA를 해야 됩니다. DCA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등락 상관없이 스트래티지가 하듯이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구간에서 사고 낮은 구간에서도 사고 하면서 평균 단가가 맞춰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 관점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지금이 비싸다고 생각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연말에는 크게 갈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증거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 살펴보시면은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떤 코인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수이 같은 프로젝트로 고점에 물려 계신다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결국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구조대가 오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보다 월등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민코인들, 당시 막 유행했던 민코인들 고점에서 탔는데 마이너스 막 70%, 80%다. 그러면 그 코인들을 다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보장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또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코인들은 펀더멘털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펀더멘털 판별하신 분들은 단기 미실현 손실이 나와도 안 흔들리세요. 실제로. 아니 뭐 시간 지나면 올라가는데. 그런데 내가 이 코인이 뭔지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요동이 심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별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단기 상승장의 끝이 어딘지 보시고 가능성이 없다 싶을 때는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